마지막 장입니다. 26. 모든 것이 끝났다. 졸업하는 케이블 연장 운반용 손수레 세부치 나부랭이와 목재를 해변에다 쌓아 카이크 범선이 실어갈 수 있도록 해놓았다. 졸업아, 저걸 당신에게 선물로 주겠어요. 저거 모두 당신 것이에요. 행운을 빕니다. 졸업아는 울음을 참으려는 듯이 침을 삼켰다. 우리 헤어지는 건가요? 어디로 갈 작정이요, 두목? 졸업아, 나는 외국으로 나갈까 해요. 내 뱃속에 든 염소라는 놈이 아직 종이를 더 씹어 먹어야 성이 차겠대요. 두목, 그거 별로 안 좋은 거란 걸 아직도 모르시겠어? 알고 있어요. 졸업아, 당신 덕택에. 하지만 나도 당신 방법을 써볼 거예요. 당신은 뻗지를 잔뜩 먹어 뻗지를 정복했으니 나는 책으로 책을 정복할 참이에요. 종이를 잔뜩 먹으면 언젠가는 구역질이 날 테지요. 구역질이 나면 확 토해버리고 영원히 손 끊는 거지요. 두목, 당신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죠? 졸업아, 너무 상심 마세요. 또 만나게 되겠죠. 누가 압니까? 사람의 능력이 난 워낙 무서운 거라서. 훗날 우리 원대한 계획을 실천에 옮깁시다. 우리만의 수도원을 지읍시다. 신도 없고 악마도 없고 오직 자유로운 인간만 있는 수도원. 당신은 문지기가 되세요. 졸업아, 성 베드로처럼 문을 여닫는 큼직한 열쇠 하나 차고. 졸업아는 오두막 옆면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엉덩이를 깔고 앉아 아무 말 없이 연거푸 잔을 채워 마시고 또 채웠다. 밤이 내렸다. 식사도 끝났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며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침이면 우리는 헤어지는 것이었다. 그래요, 알았어요. 졸업하는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술만 마셨다. 우리 위에서는 밤이 별을 밝혔고 우리 내부에서는 복받쳐 터질 듯한 가슴이 겨우 억누르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에게 영원한 이별을 고해야 한다. 잘 보아두어라. 다시는 졸업아를 볼 수 없을 테니. 나는 그의 품에 뛰어들어 울어버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웠다. 웃어서 내 감정을 숨기고 싶었으나 그렇게도 안 되었다. 목구멍에 엉어리가 걸려 있었다. 먹이를 채는 새처럼 목을 뽑고 묵묵히 술만 마시고 있는 졸업아를 바라보았다. 그를 바라보고 있자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란 얼마나 잔혹한 신비인지. 바람에 날리는 나무잎처럼 만났다가는 헤어지는데 우리의 눈은 할 일 없이 사랑하던 사람의 얼굴 모습, 몸매와 몸짓을 붙잡으려 애쓰니 부질없으라. 몇 년만 흘러도 그 눈이 검었든지 푸르렀든지 기억도 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속으로 외쳤다. 인간의 영혼은 노쇠로 만들었어야 했다. 무쇠로 만들었어야 했다. 바람이 아니라. 졸업하는 그 큰 머리를 고추 세운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마셨다. 그는 밤을 도와 다가오는 발소리 혹은 존재의 10년 속으로 물러가는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졸업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죠? 두목, 무슨 생각이라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얼마 후 또 잔을 채운 그가 소리쳤다. 건강하시오, 두목.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우리 둘 다 이 쓰라린 슬픔의 감정이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우리는 울음을 터뜨리거나 술에 취해버리거나 미친놈처럼 춤이라도 추어야 했다. 산투를 쳐요, 졸업아. 내가 제안했다. 두목, 내가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소? 산투를 치려면 행복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달 아니면 2달. 글쎄, 그 정도 지나면 칠 수 있으려나? 그러면 나는 노래를 할 수 있겠지요. 두 사람이 영원히 이별한 사연을. 영원히. 나는 깜짝 놀라 외쳤다.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이 말을 속으로는 하고 있었지만 들릴 정도로 크게 말할 생각은 없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영원히. 졸업아가 되풀이하며 힘들여 침을 삼켰다. 그래요, 그겁니다. 영원히. 조금 전에 당신이 다시 만난다느니 수도원을 짓는다느니 하는 건 병든 놈을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 쓰는 말이지요. 나는 그런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 바라지 않으니까. 우리가 계집들처럼 그렇게 서로 위로해야 할 만큼 약골이요? 물론 아니지. 내 영혼이에요. 나 당신과 함께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졸업아의 절망적인 애정에 당황하고 말았다. 당신과 함께 어디론가 떠날 수도 있고 나는 자유로우니까. 졸업아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자유롭지 않아요. 당신이 묶인 줄은 다른 사람들이 묶인 줄보다 좀 길 거예요. 그것뿐이요, 두목. 당신은 긴 줄 끝에 매달려 있으니까 이리 다니고 그리고 이리저리 다니고 그리고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당신은 그 줄을 잘라버리지 못해요. 그런 줄은 자르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를 거요. 내가 오기를 부렸다. 졸업아의 말이 정통으로 내 상처를 건드려 놓았기 때문이었다. 두목, 어려워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당신한테는 무식이 좀 필요해요. 무식, 아시겠어요? 모든 걸 걸고 도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머리가 힘이 세니까 항상 그 머리가 당신을 이겨 먹을 거라고요. 인간의 머리란 구멍가게 주인과 같은 거예요. 계속 장부에 적으며 계산을 해요. 얼마를 지불했고 얼마를 벌었으니까 이익은 얼마고 손해는 얼마다. 머리란 아주 좀 상스러운 소매상이지요. 가진 걸 몽땅 그는 일은 절대 없고 꼭 예비로 뭘 남겨둬요. 머리는 줄을 자르지 않아요. 아니지. 오히려 더 단단히 매달려요. 이 잡것은. 붙잡고 있던 줄을 놓치기라도 하면 머리라는 이 병신은 그만 허둥지둥 하다가 완전 끝장나 버려요. 그런데 사람이 이 줄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산다는 게 무슨 맛이겠어요? 노란 카밀러 맛이지. 묽은 카밀러 차 말이요. 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요. 럼주는 인생을 확 까디집어 보게만 만드는데 그는 묵묵히 술을 더 따라서는 마시려다 말고 말을 계속했다. 두목, 날 용서해 주셔야겠어. 나는 시커먼 촌놈이여. 하리는 말이 구두에 진흙 들러붙듯이 자꾸 이빨에 들러붙어요. 나는 아름다운 문장이나 인사치레 같은 게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해하겠지요? 그는 잔을 비우고 나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해라는 걸 해요. 그는 갑자기 분을 못 이기겠다는 듯이 부르짖었다. 이해를 한다고요. 그래서 당신에겐 평화가 없는 거요. 이해하지 않으면 행복할 텐데. 뭐가 부족해요? 젊겠다, 돈 있겠다, 건강하겠다, 사람 좋겠다. 망고에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도 없지. 한 가지만 제외하고. 무식 말이에요. 무식. 그게 없으면 두목. 글쎄요. 그는 다시 그 큰 머리를 흔들며 입을 다물어 버렸다. 울고 싶은 기분이었다. 조르바의 말은 구구절절 옳았다. 어릴 때에는 나도 미친 충동과 초인적인 욕망에 넘쳐 세상이 못마땅했다. 차츰 나이를 먹으면서 나는 조용해졌다. 나는 한계를 정하고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을 가르고 내 연을 붙들고는 놓치지 않으려 했다. 큼지막한 유성이 하나 하늘을 가로질러 날았다. 조르바는 놀란 눈이 휘둥그레졌다. 유성을 난생 처음 보는 사람 같은 표정이었다. 저 별 봤소? 그가 물었다. 봤지요. 우리는 또 잠잠했다. 그때 조르바가 갑자기 삐쩍 마른 목을 쑥 빼고 가슴을 내밀더니 짐승처럼 절규했다. 곧 그 절규는 흐름을 잡더니 인간의 말로 변했고 조르바의 내부 깊숙이로부터 단조롭고 슬프고도 고적한 옛 터키 가락으로 뽑아져 나왔다. 돼지의 심장이 둘로 갈라지며 달콤하고도 무서운 동방의 독을 뿜어냈다. 내 안에서 지금껏 나를 용기와 희망에 이어주던 모든 실들이 서서히 썩어가는 느낌이었다. 이키 키클릭 비르테펜테 오티오르 오트메데 키클릭 베민 테르뎀 예티오르 아만. 이게 터키 쪽 노래인가 봐요. 모래알 고운 사막은 눈 닿는 데까지 펼쳐져 있다. 끓어오르는 대기는 핑크, 파랑, 노랑, 관자놀이는 용수춤 친다. 영혼은 화답이 없어 기승을 바라여 날뛴다. 내 눈에 눈물이 고인다. 작은 언덕 위에서 다리가 붉은 자고 한 상이 날 울고 있네. 자고여 울지 말아라. 내 아픔만으로도 충분하니. 아만. 그런 뜻인가 봐요. 앞에 그게. 조르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가락을 민첩하게 놀려 눈썹이의 땀을 닦아내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그 터키 노래는 뭐예요? 내가 얼마 후에 물었다. 낙타모리의 노래죠. 사막을 지날 때 부른답니다. 몇 년 동안 부른 일도 없고 생각도 안 났는데 지금 문득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뾰족했다. 목구멍에 뭐가 걸린 목소리였다. 두목, 주무실 시간이군요. 칸디아행 배를 잡으려면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잘 자시오. 졸리지 않아요. 당신과 밤을 샐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내는 마지막 밤이니까. 바로 그래서 후딱 끝내야 합니다. 그는 그렇게 소리치고 그는 술을 더 마시고 싶지 않다는 표시로 술잔을 엎어놓았다. 지금 당장 그냥 이렇게 진짜 사나이라면 이렇게 딱 끊어버리는 거요. 담배도 술도 도박도. 팔리카리답게 말이에요. 이 팔리카리는 담대한 남자, 용감하고 잘생긴 청년, 영웅을 가리키는 그리스어랍니다. 팔리카리답게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팔리카리였습니다. 날 보면 안 돼요. 난 그 양반에 비하면 개털도 아니니까요. 나는 그 양반 발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람들이 맨날 이야기하는 그런 옛날 그리스 사람이었어요. 그 양반이랑 악수를 하면 손이 거의 어스러져 버려요. 나는 그래도 가끔 이렇게 두른두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어리렁거리거나 울부짖지 않으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양반 입에서 사람 말 같은 말이 나오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악덕이란 악덕은 두루 갖춘 이 양반도 자를 때는 칼로 베듯이 잘라버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지요.
이 양반은 담배를 굴뚝같이 피우고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밭을 갈러 들러 나갔어요. 나가서 밭둑에 기대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대 말아 피울 요량으로 요대에 손을 넣어 담배 쌈지를 찾았는데 어렵소 담배를 꺼내고 보니 비어있더란 말입니다. 집에 나오면서 담배 채우는 걸 깜빡 잊어버린 거지요. 이 양반은 불같이 화를 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마을로 내달았죠. 아시겠지만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이성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지. 그런데 갑자기 이래서 나는 늘 사람이란 참 묘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양반은 걸음을 멈추었대요. 부끄러워진 거예요. 쌈지를 꺼내어 이로 갈갈이 물어 찢어 땅바닥에 팽개쳤어요. 그러고는 발로 짓밟고 침을 뱉으면서 고래고래 그 소리를 질렀답니다. 더럽다 더러워 이 더러운 놈의 환양껏. 바로 그 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는 담배를 입술에 대지 않았어요. 두목 진짜 사내들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잘 자시오. 그는 일어서서 해변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바닷물 찰랑거리는 곳에 이르러 자갈밭에 내 활개를 뻗고 누웠다. 나는 그를 다시 보지 못했다. 닭이 울기도 전에 노새꾼이 왔다. 나는 그 노새를 타고 떠났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조르바가 근처 어딘가에 숨어 내가 떠나는 양을 지켜보았을 것 같다. 다만 달려나와 흔한 작별의 인사말을 하거나 서로 슬퍼져서 눈물을 쏟게 만들거나 악수를 하고 손수건을 흔들고 맹세를 나누거나 하지 않았을 뿐이리라. 우리의 이별은 칼로 벤 듯이 깔끔했다. 칸데아에서 나는 전보 한 통을 받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는 뜯어보기 전에 한동안 눈길만 주고 있었다. 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나는 거기에 적힌 단어가 몇 개인지 심지어 글자가 몇 자인지까지 몸술이 쳐질 만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듣지 않은 채로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이미 알고 있는데 읽어서 무엇하랴.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혼을 신뢰하지 않는다. 영원한 구멍가게 주인인 이성이 영혼을 비웃고 있다. 우리가 미신을 믿는 노파나 무당을 비웃듯이 결국 나는 전보를 뜯었다. 트빌리시에서 온 것이었다. 한동안 글자들이 내 눈앞에서 춤을 추었다. 한 단어도 분간이 되지 않았다. 이었고 글자가 천천히 제자리를 잡았다. 어제 오후 스타브리다키 폐렴으로 사망. 5년이란 세월, 공포의 5년이 흘렀다. 그동안 세월은 급변하여 지리적 경계선들이 춤을 추었고 나라들의 영혼은 아코디언처럼 확장과 수축을 반복했다. 조르바와 나도 풍파에 휩쓸렸다. 처음 3년간은 그래도 이따금 엽서를 받을 수 있었다. 한 장은 아토스 산에서 보낸 것이었다. 크다란 슬픈 눈과 굳건한 턱을 가진 천국의 문지긴 성처녀의 그림이 담긴 엽서였다. 성처녀 아래에다 조르바는 늘 종이를 끌고 찢는 그 뭉툭하고 무거운 특유의 필체로 이렇게 쓰고 있었다. 두목, 여기에선 사업이 안 될 것 같소. 여기 수도승들은 벼룩의 간도 빼먹을 놈들입니다. 그러니 떠나야지요. 며칠 뒤에 또 한 장의 엽서가 날아들었다. 순이 광대처럼 앵무새 조롱을 들고는 수도원들을 돌 수가 없소. 자기 찌레르기를 가리켜서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를 아름답게 노래하게 만든 아주 웃기는 땡중이 하나 있어서 선물로 주어버렸습니다. 이 찌르레기 새끼가 진짜 수도승처럼 노래해요. 당신도 들으면 펄쩍 뛸 겁니다. 우리 불쌍한 앵무새에게도 노래를 가르치겠죠? 만사가 운명이라더니 이 녀석은 살아서 별의별 일을 다 해보는군요. 이번에는 성직자가 된 거예요. 우리 앵무새가. 그럼 안녕히 거룩한 은둔자 알렉시오스 신부 올림. 신부가 됐나? 6, 7개월 뒤에는 가슴이 파인 옷차림의 풍만한 여자가 그려진 엽서가 루마니아에서 날아왔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마말리가, 루마니아의 깡냉이 죽이랍니다. 마말리가를 먹으며 보드카를 마십니다. 유전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궁창 생지보다 꼴이 더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곳은 등 따뜻하고 배부릅니다. 나 같은 늙은 건달의 진정한 낙원이죠. 두목,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요? 정말 살맛이 납니다. 달콤한 음식이란 달콤한 여자가 시장에 늘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그럼 이만 시궁창 생쥐 알렉시스 조르베스쿠 올림. 2년이 지나갔다. 이번에는 세르비아에서 엽서가 날아왔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오라지게 추워 할 수 없이 결혼했습니다. 뒤집어 보면 사진이 있으니 얼굴 한번 보세요. 여자 하나 아주 제대로 건졌어요. 허리가 조금 뚱뚱한 건 지금 날 위해서 꼬마 조르바를 하나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 곁에 나는 당신이 준 양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내가 낀 결혼 반지는 우리 불쌍한 부블리나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하나님, 부블리아의 영혼을 돌보소서. 아내 이름은 류바라고 합니다. 내가 입은 여우 목도리 외투는 아내가 혼수로 해온 거예요. 아내는 암말 한 마리, 돼지 7마리도 끌고 왔어요. 웃기는 떼거리예요. 전 남편 소생인 아이 둘도 데리고 왔군요. 아차, 여자가 과부였다는 이야기를 빼먹었군요. 가까운 산에서 동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본가를 또 하나 구슬러서 지금은 파샤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럼 이만. 전직 호라비 알렉시스 조르비치 올림. 엽서 뒤에는 신품 양복에 털모자 긴 외투를 입고 멋쟁이 지팡이까지 쥔 사진이 있었다. 그의 품 안에는 25살 넘지 않았을 듯한 예쁜 슬라브 여자가 하나 있었다. 굽 높은 장화를 신고 가슴이 풍만한 이 여자는 앞말처럼 엉덩이가 큰 데다 사람이 좋아 보였다. 사진 밑에는 조르바의 꼬부랑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 조르바, 그리고 필생의 사업인 여자. 이번에는 이름이 류바라고 함. 이동안 나는 해외를 여행하고 있었다. 내게도 필성의 사업이 있었지만 그 사업에는 풍만한 가슴도 새 외투도 돼지도 따르지 않았다. 어느 날 베를린으로 전보 한 통이 날아들었다. 멋진 노감을 찾았음. 즉시 오시오 조르바. 독일이 대기근을 겪는 중이었다. 마르크 화가 값이 떨어져 우표 같은 걸 사는데도 수백만 마르크를 가방에 담아가야 했다. 굶주림, 추위, 낡은 옷, 구멍난 구두가 당시는 다반사였다. 혈기 좋던 독일인들의 뺨도 별 수 없이 창백하던 시절이었다. 작은 풍파라도 일면 사람들은 바람 앞의 낙엽처럼 우수수 길거리에 나가 떨어졌다. 어머니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고물을 주어 씹게 했다. 반이는 경찰이 다리를 지켜 애들까지 안고 세상을 하직하려는 어머니들을 저지해야 했다. 눈 내리는 겨울이었다. 내 옆방에는 동양어를 가르치려는 독일인 교수가 있었는데 이 양반은 추위를 잊으려고 긴 붓을 손에 들고 극동의 고통스러운 풍속을 흉내내며 한시나 공자의 말씀을 베꼈다. 붓끝과 치키던 발꿈치, 써는 사람의 가슴이 삼각형을 이루었다. 그는 이따금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며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조금 있으면 땀이 솟을 거외다. 나는 이렇게 몸을 데운다오. 내가 조르바의 전보를 받은 것은 이 쓰라린 한겨울이었다. 처음에는 슬며시 화가 났다. 육체와 정신을 버티게 해줄 빵 한 부스러기 하나 없어?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 판국에 전보를 쳐서는 아름다운 노감 한 덩어리를 보러 수천 리를 달려오라고? 아름다운 것 좋아하네. 아름다움에는 심장도 없고 인정머리도 없어. 그러나 놀랍게도 어느새 내 노여움은 사라져버렸고 나의 가슴은 이 조르바의 비인간적인 호소에 응답하고 있었다. 내 속에 있는 야생의 새가 날개를 치며 가자고 졸랐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았다. 또 한 번 나는 비겁했던 것이었다. 나는 내 내부의 신성한 야만의 목소리를 따르지 않았다. 나는 조리에 닿지 않는 고상한 행위를 포기한 것이었다. 나는 정중하고 차가운 논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었다. 나는 펜을 들어 조르바에게 경위를 설명했다. 그에게 답장이 왔다. 두목, 이런 말을 해서 어떨지는 모르지만 당신은 가망 없는 펜대 운전사 올시다. 평생에 한 번이라도 그 아름다운 노감을 봐야 하는 건데 당신은 보지 않았어요, 젠장. 일이 없을 때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옥은 있을까 없을까? 그러나 어제 당신의 편지를 받고 나는 말했어요. 두목 같은 펜대 운전사를 위해 반드시 지옥이 있어야 한다. 그 뒤로 조르바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훨씬 끔찍한 사건들이 우리를 갈라놓았다. 세계는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리고 비틀거렸다. 땅이 갈라지면서 우정이나 개인적 사정들을 삼켜버렸다. 전쟁을 말하는 거 봐요. 나는 곧잘 친구들에게 이 위대한 인간의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교육받은 사람들의 이성보다 더 깊고 더 자신만만한 그의 긍지에 찬 태도를 존경했다. 우리들이라면 고통스럽게 몇 년을 걸려 도달할 정신의 경지에 그는 단숨에 가닿았다. 그래서 우리는 말했다. 조르바는 위대한 인간이다. 때로 그는 그 경지를 훌쩍 넘어 더 멀리 나가버리기도 했는데 그럴 때면 우리는 말했다. 조르바는 미쳤다. 시간은 옛 기억에 달콤하게 오염된 채로 흘러갔다. 또 하나의 그림자, 내 친구의 그림자도 나의 영혼과 만났다. 그 그림자는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나 자신이 그 그림자를 버리고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그림자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남몰래 그 그림자와 대화를 했고 그 덕분에 나는 죽음과 화해를 해나가고 있었다. 나는 저 세상과 이어지는 비밀의 다리를 가진 것이었다. 그 다리를 건너오는 내 친구의 영혼은 허약하고 창백했다. 너무 허약해서 내 손을 잡지도 못했다.
가끔 두려운 생각이 엄습했다. 혹시 친구는 이승에서 육신의 예속을 자유로 탈바꿈시킬 시간이, 영혼을 깔고 닦아 견고하게 만들 시간이 없지 않았을까? 그리하여 죽음이라는 궁극의 순간에 그의 영혼이 공포에 사로잡혀 소멸해 버린 것은 아닐까? 혹시 그의 내부에 불멸의 것이 되어야 할 것이 불멸을 획득할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때때로 친구는 더 강한 모습으로도 나타났다. 그가 강한 것일까? 아니면 단지 내가 더 강렬하게 그를 기억하기 때문일까? 그럴 때면 그는 젊고 엄격한 모습이었다. 계단을 올라오는 그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어느 해 겨울 나는 혼자서 엔가딘의 산으로 순례를 떠났다. 그 몇 해 전에 친구와 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낸 사랑하던 여자 하나와 더불어 황홀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 산이었다. 나는 우리가 묵었던 그 호텔에 들었다. 달은 열린 창으로 비쳐 들어왔다. 나는 산의 정기를 느꼈다. 눈을 인 소나무, 정이란 밤의 산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나는 형언할 수 없는 행복을 맛보았다. 잠은 마치 조용하고 투명한 바다 같았고, 나는 그 깊은 바다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느긋하게 일렁거리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내 감각은 선명하게 깨어 있어서 내 위 수천 길 위의 바다 표면으로 배가 지나가도 내 몸에 상처가 날 것 같은 느낌이었다. 문득 그림자 하나가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그 그림자의 임자가 누군지 알았다.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를 나무라는 목소리였다. 자나? 나도 비슷한 어조로 대답했다. 왜 이리 늦었나? 나는 몇 달 동안 자네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어디를 방황하고 있었던가? 나는 줄곧 자네와 함께 있었는데 자네가 나를 잊었던 것이야. 내게는 자네를 부를 힘이 없고 자네는 나를 떨쳐버리려고 했다. 달빛이 아름답구나. 눈을 인 소나무도, 이 땅의 삶도. 하지만 제발 날 잊지 말아다오. 내가 자네를 잊을 턱이 있는가? 알면서 그러는구나. 자네가 나를 떠난 날 나는 온 산들을 휘날리며 내 몸을 피로로 가득 채웠다. 그래도 밤에는 자네 생각으로 잠을 설쳤다. 내 감정을 다스리려고 시를 쓰기도 했지만 내 고통을 걷어내기엔 너무 초라했다. 그중 한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네. 그대가 죽음의 신과 험한 길을 갈 때 나는 그대의 유연한 몸과 당당한 자태를 찬탄했다. 새벽에 깨어나 떠나는 두 마리 물오리 같은. 또 하나, 그건 역시 미완성의 시지만 나는 이렇게 절규했다. 이를 악물으라, 사랑하는 이여. 그대의 영혼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는 써디슨 미소를 지으며 내 위로 얼굴을 숙였다. 나는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전율했다. 그는 구멍만 남은 눈으로 한참 나를 들여다보았다. 안와에는 안구 대신 흙덩이 둘이 들어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나? 아무 말이나 해보게. 나는 당황하여 중얼거렸다. 다시금 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신음처럼 들려왔다. 아, 세계가 너무 좁다던 영혼이 무엇으로 남았는가? 다른 사람의 시 몇 구절, 그나마 흩어지고 토막나 사행시 한 수도 못 되는 것으로. 나는 땅 위를 돌아다니며 소중했던 사람을 찾아다니지만 그들의 가슴은 닫혀있다. 내가 어디로 들어갈까? 어떻게 내 생명을 다시 찾는다 말인가? 나는 대문이 잠긴 집을 강아지처럼 하염없이 맴돈다. 아, 나도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물에 빠진 놈처럼 그대들의 살아있는 따뜻한 몸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의 안와에서 눈물이 흘렀다. 쇳덩이가 젖어 진흙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보다 힘찼다. 자네가 나를 한없이 기쁘게 해주었던 건 쥐리의 축제 때든가 기억나나? 자네는 술잔을 들고 내 건강을 빌며 마셨다. 기억나는가? 누군가 딴 사람이 있었지? 기억나네. 그 여자를 우리는 귀부인이라 불렀다네. 우리는 잠잠했다. 그로부터 도대체 몇 세기나 흐른 것 같은지. 취리히 밖에는 비가 오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꽃이 있었다. 우리는 모두 셋이었다. 무슨 생각을 그리하고 계시는가? 서성? 그림자가 비꾸는 토로 물었다. 많은 것, 모든 것. 나는 자네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생각하네. 자네는 잔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랬지. 사랑하는 친구여, 어렸을 때 그대 할아버지는 그대를 한쪽 무릎 위에, 또 한쪽 무릎 위에는 크레타 리라를 얹고 카리의 노래를 키웠지. 오늘 밤 내 자네의 건강을 위하여 건배하네. 운명이 그대를 보살펴 항상 하나님의 무릎 위에 앉게 하기를. 아, 맙소사, 하나님이 자네 기도를 너무 신속하게 들어주셨네.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네. 내가 소리쳤다. 그는 다시 한번 쓰디쓰게 웃었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몸이 어둠 속으로 녹아 들어가며 흐느낌이 되고 한숨이 되고 야유가 되고 있음을 느꼈다.
며칠 동안 죽음의 맛은 내 입술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죽음은 친숙하고 다정한 얼굴로 내 삶 속에 들어왔다. 마치 우리를 데리고 와서는 우리가 일을 끝날 때까지 구석에서 무던히도 기다려주는 친구 같았다. 그러나 조로바의 그림자는 언제나 질투하며 내 주위를 맴돌았다. 어느 날 밤 나는 아이기나 섬의 바닷가 내 집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나는 행복했다. 내 창문은 바다 쪽으로 열려 있어서 달빛이 흘러들어왔고 바다는 느긋하게 한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수영을 많이 해서 녹작지근한 몸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새벽이 되기 직전 갑자기 그 깨느른한 행복감을 뚫고 조르바가 꿈에 나타났다. 그가 무슨 말을 했든지 왜 왔든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깨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까닭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어떤 저항할 수 없는 욕망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와 더불어 크레타 해안에서 지냈던 생활을 다시 짜맞추고 싶었다. 기억을 다그쳐 조르바가 내 마음속에 흩뿌린 말, 절규, 몸짓, 눈물, 춤을 끌어모으고 싶었다. 그것들을 살려놓고 싶었다. 이 욕망이 어찌나 격렬한지 겁이 났다. 나는 이 욕망을 이 지구 어느 곳에선가 조르바가 죽어가고 있는 징후로 파악했다. 나는 내 영혼이 그 영혼과 너무도 밀착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이 죽는데 다른 한쪽에서 몸을 떨거나 고통으로 절규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한동안 나는 조르바의 추억을 모아 언어로 표현하는 일을 주저했다. 애들 같은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했다. 만약 내가 그 일을 한다면 조르바가 정말로 죽음의 위기에 빠진 게 되어버리고 만다. 내 손에게 그 일을 하라고 부추기는 저 불가사의한 손을 뿌리쳐야 한다. 나는 이틀, 사흘, 일주일을 버티었다. 나는 다른 걸 쓰거나 하루 종일 나돌아다니거나 책을 읽었다. 나는 이런 계책으로 저 보이지 않는 존재를 속이려 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온통 조르바로 인한 이 강력한 불안감에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 어느 날 나는 바닷가 우리 집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정오경이었다. 태양은 뜨거웠고 나는 앞에 보이는 살라미스 섬의 민둥민둥한 옆구리에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갑자기 나는 보이지 않는 손에 떠밀려 나는 종이를 집어들고 테라스의 뜨겁게 달아오른 판석 위에 엎드려 조르바의 말과 행적을 써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미친 듯이 써내려갔다. 서둘러 과거를 되살리고 조르바를 불러내어 실체 그대로 소생시키려 애썼다. 그가 사라지면 그건 전적으로 내 잘못이라 생각하며 나는 옛 친구의 모습을 최대한 완전하게 그려내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나는 아프리카 원시 부족의 주술사처럼 일했다. 그들은 꿈속에서 본 조상의 모습을 동굴벽에 그리면서 그 조상의 영혼이 자기 몸을 알아보고 그 속에 깃들 수 있도록 최대한 실물처럼 만들려고 애쓴다. 몇 주일 만에 조르바의 연대기가 완성되었다. 마지막 날 나는 첫날처럼 테라스에 앉아 늦은 오후의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무릎 위에는 탈구한 원고가 놓여 있었다. 짐 한 덩어리를 내려놓은 것처럼 느긋했다. 갓 나온 아기를 안은 여자 같은 기분이었다. 펠레폰펜에서의 산뒤로 붉은 해가 질 즈음 시내에서 내 우편물을 날라다주는 농가의 계집아이 슐라가 테라스로 올라왔다. 슐라는 편지 한 장을 내밀고는 달아났다. 나는 알고 있었다. 적어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편지를 뜯어 읽으면서도 나는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고 경악하지도 않았으니까 틀림없었다. 나는 원고를 무릎 위에 올리고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는 정확한 그 순간에 이 편지를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차분히 서두르지 않고 나는 편지를 읽었다. 세르비아의 스코필리에 가까운 마을에서 온 것으로 능숙하지 않은 독일어로 되어 있었다. 여기에 옮긴다. 저는 이 마을 학교 교사로 이곳 동광 주인인 알렉시스 조르바가 지난 일요일 오후 6시에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을 전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생님, 이리 좀 오시오. 내겐 그리스의 친구가 하나 있어. 내가 죽거든 편지를 좀 써주시어. 최후의 순간까지 정신이 말짱했고 그 사람을 생각하더라고 전해주시오. 그리고 나는 무슨 짓을 했건 후회는 않더라고 해주시오. 그 사람의 건투를 빌고 이제 좀 철이 들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하더라고 전해주시오. 잠깐만 더 들어요. 신부 같은 게 내 참여를 듣고 종부성사를 하러 오거든 빨리 꺼지는 건 물론이고 온 김에 저주나 잔뜩 내려주고 꺼지라고 해요. 내 평생 별짓을 다 해보았지만 아직도 못한 게 있어. 나 같은 사람은 천년을 살아야 하는 건데 안녕히 주무시오. 이게 그분의 유언입니다. 유언이 끝나자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시트를 걷어붙이며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인인 류바, 저 이웃의 장정 몇 사람이 달려가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모두를 한쪽으로 밀어붙이고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창문가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창틀을 거머쥐고 먼 산을 바라보다 눈을 크게 뜨고 웃다가 말처럼 울었습니다. 이렇게 창틀에 손톱을 받고 서 있을 동안 죽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미망인 류바는 선생님께 편지를 보내어 자기 대신 경의를 표해달라고 했습니다. 미망인 말씀에 따르면 고인은 자주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고 자기의 사후에는 산투르를 선생님께 드리어 정표를 삼겠다는 분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망인께서는 선생님께 이 마을을 지나는 걸음이 있으시면 손님으로 그날 밤을 쉬시고 아침에 떠나실 때는 산투르를 가지고 가시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두 끝났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네요.